후회하고 또 돌이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스스로의 심정을 계속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끝에 우리는 우울이란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우울이란 단어를 새롭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승리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동 승리가 있는 거예요. 노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후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에 대해 후회를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나서 몰라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혹은 그때 그걸 반대했어야 했는데, 어릴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커버렸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얘를 그때 그걸 선택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서 얘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자식들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죠.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하는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거든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우자하고 했던 그 결혼은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감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자녀들은 내가 사실 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닐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왜 내 밑에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줄 것 없고 그리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실수투성이었던 내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이 아픔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후회와 또 미안함이 굉장히 이 생애를 지날 때마다 머리를 쿡쿡 찌르고 심장을 쿡쿡 찌르고 장기를 쿡쿡 찌르는 이런 미안함과 또 후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커버렸고 그리고 그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를 보며 그 원망의 눈초리를 보낼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당사자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아이에게 무엇으로 갚아줘야 되나? 어떤 걸로 이 미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도 미안하다 말하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죄책감이 관계를 한 번 더 어그러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회한다면 참 좋은 사람이다. 자식에 대해서든 혹은 내 과거에 대해서든 후회하는 바가 크다면 오히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후회를 하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회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저는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찰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성찰이 가능해요. 결국 과거의 나를 데리고 올 때 하나, 내가 잘했던 나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혹은 못난이 나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후회 막심하고 바보스럽고 실수투성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런 나를 데려오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후회하는 나를 데리고 와 못난이 나를 데려온다는 건 뭐냐면, 얘를 데려다가 현재 시점 그리고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또 한 번 거울에 비춰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그 과거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겸손하고요. 훨씬 더 자기 삶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후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성찰과 다짐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미안했던 그 바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또 미안했던 사람들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 막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 막심한 분들은 지금부터 살아갈 나를 만날 땐 더 나은 나에게 더 괜찮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또 하나의 기점을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후회라고 하는 거에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후회만 하고 사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오히려 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게 심각한 후회예요. 너무 심하고 과도한 후회는 나에게도 좋지 않지만 내 자식에도 좋지 않아요.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을 함께 만나면
계속 울기만 하거나 계속 후회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탓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적당히 해야 나도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힘을 남겨놓고 후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기립하고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립 발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후회한다고 말하는 분들, 내가 돌아보니 참 한심하다 말하는 분들, 남은 것은 주름밖에 없다 말하는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옛날엔 50에 60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70, 80이 아니고요. 여성은 90.7세를, 남성은 86.3세를 우리가 기대요명으로 갖는 시대가 됐어요. 2024년 10월 2일 노인의 날 기준으로 100세 되신 분들이 청려장을 받는데요. 이 청려장을 받은 분들이 2,653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여기 우리 함께 우리 신사임당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살면 얼마나 살까 싶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일구어 가자. 그러기 위해선 후회했다면 이건 성찰이라고 바꿔보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같은 것을 되새김질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내가 미안했던 사람들에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여기는 새로운 도가니예요. 나의 과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잘 녹여낸 다음에 새로운 다짐과 희망과 또 좋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종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올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연금술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납과 같은, 그리고 구리와 같은, 돈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1등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용암 속에 들어가서,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연금술은 나의 과거의 후회를 집어넣고 새로운 다짐으로 꺼내는 그 어른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정이 아닐까 싶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후회를 했다면 지금부터 다시금 순전한 금처럼 나오도록 새로운 다짐과 새롭게 변화한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면 좋을까, 이 생각부터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년의 우울감에 빠진 분들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후회하고 또 돌이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스스로의 심정을 계속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끝에 우리는 우울이란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우울이란 단어를 새롭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승리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동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지, 잘해봐야 되겠다, 화이팅, 이렇게 마음 먹는 걸 우리가 affirmation이라고 불러요. affirmation이라고 많이 써있을 겁니다. affirmation이라고 부르고, 대신 이걸 행동으로 옮겨가는 건 affirm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갖도록 하고 의미 있게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속이 상해 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때리고 또 가슴을 때리고 그렇게 속상해하며 울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문 열고 나가셔야 돼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겉옷만 간단하게 입으시고 걸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운동하면 더 좋아요. 내가 후회한다고 했을 때 이 후회는 영혼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이때 내 고개를 흔들고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가서 산과 도심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환기가 되면서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도 서고 이렇게 상전벽해라, 과거의 논밭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공원이 되고 건물이 되고 도시가 될 때에는 나의 삶도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 영원히 상전벽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심해, 혹은 내가 자꾸 후회만 돼, 후회가 된다 생각하면 그때 바로 고개 흔들기,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고개 일어나 나와, 고개 일어나 나와, 고개 일어나 나와, 이렇게 반복하시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순간 때마다 일어나서 나오는 습관이 생길 텐데, 그 걷는 습관 자체가 나의 새로운 행동을 부과하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갔다 오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후회 대신에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우리가 후회를 빼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큰 후회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후회하는 그 자리에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 대신에 뭔가 새롭게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내가 걸어갔다 오는 길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씨가 한 번 또 다시 걸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또 걸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순간 점점 무르익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좋은 열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사람과의 후회 없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년기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댓글에 많이 달릴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 무슨 친구냐, 이런 말씀들 많이 달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글을 다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간 많이 아팠다는 것, 그간 얼마나 배신이 많았을까, 그간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요즘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요즘 친구들은 왜 도무지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상처받아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러면 이들은 시작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깨어질 걱정에 사랑조차 시작하지 않는 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죠. 사랑은 깨지지요. 그러나 다시 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애를 통해서.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깨어지지만 때로는 새로운 우정이 우리의 과거 우정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의 관계를 마치 인생의 악교처럼 딱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계가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죠. 손절 얘기 많이 하고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사랑에 배신당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펜하우어 교수가 있을 땐 그 이야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60 됐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60에 환갑잔치도 안 합니다. 요새 60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런 얘기 하실 정도인데 그 얘기는 우리의 생애가 워낙에 길어졌고요. 이 길어진 생애 속에 사람의 행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망의 시대예요. 곧 우리는 의료의 망을 통해 교육의 망을 통해 또 복지의 망을 통해서 나의 생애 안정성과 행복감까지 삶의 만족도도 많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망이 뭐냐면 관계의 망입니다. 이제는 그 각각의 망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층위를 이루면서 나를 단단하게 받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육의 망이나 의료의 망이나 복지의 망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망은 아니에요. 관계의 망은 다분히 사적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명 사회적 연대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를 가져오는가를 최근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노인의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또 80세 넘어가면 자살률이 상상할 수 없이 높아져요. 내가 명이 다해서 돌아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고의적 자해, 다시 말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분들이라고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성장을 보고 인생의 성취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빈곤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들이 질병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할 일이 없는 무의가 이들을 궁지로 몰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그걸 흔히 빈병고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빈곤이고요. 질병이고요. 고독이고요. 무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 4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각각 다 힘들지만
고독이라는 게 무서울 정도로 삶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존재를 찢어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1년 내내 누구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면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볼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도 유튜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사임당 채널을 보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콘텐츠고 성장 콘텐츠이고 또 삶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독에 대해서 봤더니 나중에는 고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고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콘텐츠 쪽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시냅스 곧 새로운 정보망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이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요. 또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를 많이 비난하는 콘텐츠를 보면 내 머리도 그렇게 비난하는 콘텐츠를 꽉 차게 됩니다. 우울한 콘텐츠를 보면 계속 그 콘텐츠가 내 머릿속을 잠식하면서 우울한 머리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밝은 것을, 현명한 것을, 교육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려고 빛의 방향으로 양지의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우리 뇌가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에 망을 갖는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참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려운 관계고 또 끊어내고 싶은 관계들도 있어요.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엔 악당도 있고 악마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감과 내 생의 행복감, 심지어 수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정말 인생에 봄비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짝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 관계를 끊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친구들도 끊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물이 내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그 물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나쁜 친구를 만나고 형편없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싶죠. 그런데 손절한 나는 그러면 선해지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분들은 이 충격 때문에 이 충격과 가까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예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극이 충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선함도 때로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마다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 또 좋은 친구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내 주변에 그렇게 꽃과 나비들이 그렇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잘 걸러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만큼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이와 불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라는 게 연령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하고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오시면 또 인스타에 들어오시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7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100세 넘은 분도 제 페이스북 친구고 인스타 친구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물리적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도구,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됐잖아요. 그 친구들과 우리가 늘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누르고 어떨 때는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하고 이 정도지 그 친구가 나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다? 저도 안 빌려주죠. 또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괘씸하지만 그냥 둬요. 경우에 따라 너무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준다? 그럼 저도 그 친구를 뭐 삭제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이런 곳에서도 내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두어라. 웬만하면 그냥 두어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밀어내고 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좋은 친구들이 나를 지탱하는 또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만들면서 내 인생에 또 다른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넘어도 함께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시대에 함께 어울리는 프렌드 개념이라는 거 그렇게 프렌십 곧 우정도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적절히 걸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90대 100대도 내 친구가 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분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덕이 있는 분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우를 수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이자 동시에 좋은 인품을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는 이분들을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간질, 자랑질, 지적질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될 삼질이 있죠.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이렇게 삼질이 있는데 이거는 꼭 나이 들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질질질 하는 이런 친구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랑질을 한다는 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적질을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우월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교정하겠다라고 맘먹고 나선 겁니다.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관계를 파토,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나이 들면 일어나면 안 되는 시기에 생각보다 또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주제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러면서 함께 모여도 일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 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기가 쉬운 때예요. 가진 애들 준비가 잘 된 애들은 그렇게 가진 것 많고 있는 것 있으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랑질처럼 느껴지는 거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또 절대값으로 자랑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저는 이분들 자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가방 자랑할 것 같으면 돈 내고 하면 돼요. 한 번 자랑할 때마다 10만 원씩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 우리가 강제로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의무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의무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약간의 고문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값을 치러야죠. 치료비는 내야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왜 그게 고깝게 들릴까? 나는 왜 그 말이 불편할까? 나는 그 친구가 하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게 자랑으로 들리고 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적으로 들리고 그냥 한 얘기인데 나한테는 그게 나와 또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간질로 들릴까? 이런 성찰의 생각도 한 번은 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그런다면 이건 참 덕이 부족한 친구가 내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가 모질이구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친구는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싫어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어깨가 으쓱거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읽는 일명 맥락 민감성이 떨어지는 친구고요. 또 지적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고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간질을 한다는 건 그 나이에 그러고 싶니? 그래서 결국은 내 친구를 뺏어서 자기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의 친구면 나랑 그 친한 그 친구가 이미 그 친구도 알아봐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그 친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한 또 다른 방이 생겨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손절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자랑하고 나도 지적하고 나도 이간질을 하는데 나보다 더한 애가 있으면 그게 싫은 거거든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런 자랑질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지적질을 하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이간질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콕 집어서 또 한번 반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주제를 제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주제들을 멈추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그런 화제 전환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못마땅하다면 저는 화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화제 전환 주제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할 수 있는 자랑질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고 또 이런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결국 고민 끝에 내가 내놓은 주제가 자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처럼 내가 그 화제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봤던 시 아니면 내가 읽었던 소설 아니면 내가 최근에 봤던 정보를 출력해 가는 거예요. 출력해 가서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시를 봤는데 진짜 좋더라. 그래서 너희랑 한번 나눠보려고 내가 이번에 이런 정보를 봤는데 어떤 유튜브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출력해 와봤어. 그러면 주제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엔 당연히 종교나 아니면 정치 주제는 빼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내가 만날 때마다 그 그룹에서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화제가 맴돌면서 그 주제가 긍정적이지 않다면 거기에 새바람을 내가 불어넣는 것도 괜찮다. 그럼 어떤 분들이 굳이 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모임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나는 남은 생에 혼자 있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못마땅하더라도 견뎌라. 언제까지 견디지 않고 싫으면 내 맘대로 살겠다? 나이 들어도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자식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식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 눈치 보는 거예요. 사위에 온다. 사위 눈치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여전히 공동체 속에 머무르고 있고 작고 크지만 작은 그룹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그 모임 속에서 내가 튕겨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임을 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임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 가능해요.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또 그 안에 견디고 있다? 그럼 또 내가 견디는 인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또 변혁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그 모임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순풍을 불어넣는 과정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도 그 수준인 겁니다. 그곳을 내가 튕겨나왔다. 다른 모임에 갔다. 또 그런 모임에 그런 게 있다. 그럼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모임도 업그레이드 될 테니 우리는 어쩌면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임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되 때로는 그 모임 속에 동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모임 속에서 퇴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는데 저는 그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서로에게 선한 이야기가 되고 서로에게 선한 바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